네,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수시대비 대학 입시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박세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우리 수험생 그리고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에 앞서서 오늘 간략히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전 고려대 입학사정관을 역임하신 스카이로드 이주한 대표님께서 2023학년도 수시 지원 전략을 중심으로 특강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2부에서는 입학사정관과 함께하는 입시 설명회가 이어집니다. 이번 설명회는 경희대, 동국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한양대에서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전형별 평가 방법과 지원 시 유의점과 관련해서 사정관분들 직접 모시고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오늘 1부 강연 스카이로드 이주한 대표님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주환입니다. 저희가 이제 입시가 이제 점점 다가오면서 입시에 대해서 궁금증이 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요즘 입시 전형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눠드린 데이터 자료들 보시면 참고하시면 되는데 거기는 내용을 많이 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내용들을 좀 압축해가지고 좀 쉽게 아실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정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 아주 드물게 일정을 놓치셔가지고 원서를 못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정 같은 경우는 참 외우기가 좋습니다. 설날 추석 명절 세고 난 다음에 수시 원서 접수합니다. 좋죠. 수시 원서 쓰기 전에 명절 때 충분히 아이들하고 또는 가족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상의를 충분히 하시고 수시 원서를 쓰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정들은 일단 원서를 쓰시고 나면 나머지 일정들이야 합격자 발표라든지 그 다음에 또 면접 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일정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 자료집에 다 있으니까 해당되는 학생들은 자료집 보시고 학교 찾으셔서 면접 날짜를 좀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수시가 끝나고 나면 수능 시험이 진행되죠. 수능 시험 진행되고 나면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일정들을 한번 봐두시는 게 보통 날짜에 표시해 두신 분도 계시고요, 일정에 표시해 두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다행으로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딱 명절 끝나고 바로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올해 이제 유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인원수로 보시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죠. 수시 전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정시는 수능으로 진행되는 전형이죠.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수시 전형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늘어나고요. 정시 전형이 조금 줄었습니다. 사실 대학 입장에서는 정시보다는 수시로 학생들을 뽑는 걸 좀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학생 수는 점점 줄고 있죠. 줄고 있고 대학들 입장에서는 지금 정원을 못 채우는 문제들이 조금 있습니다. 수시를 통해 가지고 우수한 학생들을 조금 빨리 선점하고 정원도 좀 잘 채울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수시 전형이 좀 더 좋고요. 그리고 수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를 자유롭게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수시 전형을 좀 더 선호합니다. 자, 올해 대입 주요 특징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일단 수시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난 부분들, 그리고 정시가 조금 줄어든 부분, 그리고 학생부 위주 전형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그리고 논술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데요,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들도 대학들이 학생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하나의 전형으로서 사실은 아이들을 좀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 아이들 보통 보면 내신 성적이 되게 좋은 친구들, 교과 성적이 좋은 친구들은 수시 전형에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비교과라든지 교과 성적이 좋은 친구들은 유리한데 반면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수능을 잘 볼 수 있으면 정시 전형에서 또 유리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부족한 경우가 생깁니다. 교과 성적도 고만고만하고 비교과 부분도 남들 정도 수준이고, 그 다음에 수능 공부해봤는데 생각보다 성적이 좀 잘 오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선택할 수 있는 전형 자체가 논술입니다. 논술 같은 경우는 대학들에서 나름대로 문제 출제나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학생들이 좀 제대로 선발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이 전형을 통과해서 들어온 학생들이 생각보다 대학 와서 적응도도 높고 성적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논술 전형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매년 조금씩 숫자는 변합니다. 조금 늘어날 때도 있고 조금 줄어들 때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조금 줄어드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과하고 이과가 조금씩 다른데요. 이과 전형을 늘리는 학교도 있고 이과를 좀 줄이는 학교들도 있고, 문과는 논술 전형을 좀 줄이는 추세고 뭐 이런 추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고른 기회 전형이라든지 이런 그 아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전형들이 있죠. 이런 전형들이 조금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약대가 다시 약학 전문 대학에서 약학 대학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바뀌면서 정원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사실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약학 대학이 더 늘어나서 한 1,000명, 2,000명 가까이 학생들이죠. 2,000명 정도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상위권 학생들이 약대 쪽으로 좀 이렇게 선호해서 가게 되면 또 나머지 비어 있는 한 중상위권 대학들에서 저희가 또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모집 비율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모집 시기에 따라서 보통 이렇게 나뉘는데 수시 전형, 정시 전형, 그다음에 추가 모집 전형이 있습니다. 정시 모집을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들이 정원을 완벽하게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등록이 생기는 거죠. 미등록이 생길 때는 정시 전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추가 모집을 시행합니다. 근데 이거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수시 모집 같은 경우는 아이가 수시 모집 전형에서 합격을 하면 정시 전형을 쓸 수가 없습니다. 수시 합격하면 무조건 수시로 대학을 가야 됩니다. 근데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혹시 정시 전형에서 합격하고 나면 추가 모집 못 쓰지만, 추가 모집 같은 경우는 합격하더라도 다시 다른 학교로 또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아시면 되고, 그리고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 6개 대학을 쓸 수 있잖아요. 그 6개 대학 중에서 어떤 학교들은 전형별로 따로 쓸 수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을 같이 쓸 수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 2개의 전형을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로 치는 게 아니라 2개로 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6개를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마찬가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것들은 산업대라든지 전문대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예외 사항들이 좀 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학교들 있죠. 이런 학교들은 육해 전형에서 관련 없는 학교들입니다. 보시면은 좀 이과 학생들이 좀 많이 유리하게 돼 있죠. 과기원들 계열들 같은 경우에는 육해 지원에서 좀 분리돼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수시 육해를 지원하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경우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관학교들, 그리고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도 한국전통문화대학교라든지 그다음에 그 한국예술전문대학교죠. 한예종, 이런 학교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학교들에 속합니다. 그래서 요로까지 같이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이과 학생들이 사실 저희가 입시를 진행하다 보면 문과 학생들보다 이과 학생들 사실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정원도 좀 많고요.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또 지원할 수 있는 거리도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점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대입 전형의 유형들은 크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가지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 그리고 정시 전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전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놨으니까 아마 보시면 금방 느낌이 오실 겁니다.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이 가장 중요한 전형입니다. 교과 성적하고 그 외에 이제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들이 있고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 관련 활동들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사실은 교과 성적보다 비교과에 대한 영향력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정관 전형이 초창기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비교과에 대한 평가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비교과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정책적으로 비교과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양이 점점 줄고 있죠. 학생부 내용도 줄고 있고 대학에 제공되는 양도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비교과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과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비중을 차지하게 됐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교과하고 비교과가 아마 절반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교과보다 비교과 훨씬 더 영향이 컸었는데 지금은 교과 성적과 비교과 성적의 비율이 한 50대 50 정도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도 수시 최저 등급이 있는 경우가 있고 수능 최저 등급이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향을 말씀드리면 교과 전형인 경우에는 최저 등급이 있는 학교가 더 많고요. 종합 전형인 경우는 단계별로 여러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서류 평가뿐만 아니라 면접 평가나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능 최저 등급에 대한 것들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수능 최저 등급이 조금 있다라고 판단하셔도 되고, 우리 아이가 종합 전형을 쓰게 된다라고 하면 최저 등급이 없을 경향이 훨씬 더 높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드린 자료도 참고하시고 또 대학에 가셔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하고 그다음 논술 성적하고 그다음 수능 최저 등급이 다 들어가긴 하는데 이것도 대학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최저 등급이 아예 없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과 성적에 대한 영향이 거의 없는 학교도 있고 교과 성적을 30% 내지 40% 정도 넣는 학교도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텐데 교과 성적을 넣는 학교인 경우에도 이 교과 성적의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논술 전형에서는. 그래서 논술 전형은 순수하게 그냥 논술 성적을 잘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틀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의 성향이 어떤 전형에 조금 더 유리한지를 판단해야 되시고요. 그다음에 그런 판단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정리해 드릴 겁니다. 이거 책에는 뭐 아시다시피 앞에서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두 가지로 또 나뉩니다. 순수하게 그냥 교과 전형이 있고요. 그다음 학교장 추천을 받는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학교장 추천이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교장 추천 인원이 정해져 있는 학교가 있고 좀 무한대인 학교도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들은 학교장 추천 전형의 인원수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교과 전형보다는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쟁률이 조금 낮아집니다. 그런 이점밖에 없습니다. 경쟁률이 낮다고 해서 과연 합격자 점수가 낮을 거냐? 이거는 저희가 매년 보지만 그때그때마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실기는 뭐 실기 관련되는 학과들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보통 보면 여기 안에 아마 범주에 들어갈 겁니다. 교과 성적이 우수하고 수능도 잘 나온다. 좋은 학교 가는 아이들이죠. 그런 아이들 사실 큰 걱정이 없습니다. 그냥 상위권 대학을 쓰게 되고 서류에 있는 비교과 내용도 우수하다. 그러면 서울대 쓰는 거죠. 반면에 수능 성적도 괜찮게 나오고 교과 성적도 잘 나오는데 비교과 부분이 상대적으로 준비를 좀 덜했다. 학교 공부하느라고 비교과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상위권 대학 학종이나 교과 전형이나 또는 학교장 추천을 쓰게 됩니다. 학교장 추천이나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비교과에 대한 영향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우리 아이가 조금 수능도 부족한데 서류도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제 학교들이 많이 내려가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비교과에 대한 평가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낮은 학교에 추천 전형이나 교과 전형을 쓰는 게 또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마 조금 수능은 좀 어려워하고 내신 등급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등급에서 제일 많은 등급대 아이들이죠. 이 정도에 속하면서 서류는 남들보다 조금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막 엄청 눈에 띌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다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종을 쓰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교과 전형이나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뒤쪽에서 보여드리겠지만 합격자 내신 등급이 상당히 높습니다. 적어도 2등급 안에 들어와야 되고요. 최소한 앞자리가 1자리여야 됩니다. 2 넘어가는 순간부터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1등급대 영역대에 들어온 아이들이 추천 전형이나 교과 전형을 쓰게 됩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포함된 2등급대나 3등급대, 보통 3등급대 중반 정도는 돼야 인서울이 되거든요. 인서울천으로 제가 좀 살짝 잘라놓은 건데 이 정도 안에 들어온 아이들 중에 수능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한 친구들은 대부분의 경우 학종을 쓰게 됩니다. 사실 이 영역에 들어간 아이들이 제일 많죠. 그렇기 때문에 수시 전형에서 학종이 경쟁률이 높은 편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인원수 제가 비교해놨는데 이것도 자료 보셔서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요. 좀 특징적인 것들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전에 정시 전형보다 조금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늘어났다,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과 전형 중에서 학부모님들이 사실 제일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좀 정확하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교장 추천 전형은 지금 아마 지금 고3 학생 어머니들은 지금 학교 상담 가시면 학교장 추천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아마 선생님들이 무지하게 막 쪼이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빨리 상담을 해야 되고 학교장 추천을 받게 되면 어느 학교를 받을 거냐, 포기할 거냐, 받을 거냐 이런 것도 되게 많은 부분들이 아마 상담에 쓰실 텐데, 일단 크게 학교장 추천 전형을 나누면 이렇게 나뉩니다. 수능 최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추천 인원의 제한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수능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잘 되고 있다, 그래도 수능이 앞으로 최종 수능 칠 때까지 성적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렇죠. 최저 기준을 못 미쳐서 떨어지는 아이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제가 뒤쪽에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수능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경쟁률 부분에서는 추천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학교들이 경쟁률이 낮죠. 반면에 추천 인원의 제한이 없는 학교들 사실 경쟁률이 상당수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 색깔로 구분해 놓은 거는 학교들마다 정책이 조금씩 달라가지고요, 이렇게 과별로 나눠서 뽑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교묘하죠. 대학도 지금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략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뽑았을 때 이 학교들이 그래도 좀 좋은 학생들을 뽑을 수 있는 전형이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현재 우리 아이가 수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추천 인원이 제한이 있는 게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경쟁력이 있다고 하면 경쟁률이 좀 되더라도 지원해볼 만한 거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좀 간당간당하다, 턱걸이다, 거의 데드라인에 걸리는 정도다라고 하시면 아무래도 경쟁률이 좀 덜한 곳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들이 혹시라도 조금 헷갈리시거나 하실 때는 상담센터 오시면 됩니다. 여기 성동구청 오셔가지고 상담센터 오시면 저희가 조금 객관적인 부분에서 판단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학교장 추천전의 전형 방법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서류를 구성을 보고요. 서류라고 말씀하시면 학생부하고 자소서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과 100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필요 없이 교과 성적만 보는 겁니다. 비교과 부분은 아예 평가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과 비교과를 같이 보는 학교들은 교과 성적하고 비교과에 대한 평가도 같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교과하고 면접인 경우는 일부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서 학교장 추천 중에는 면접을 보는 전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보는 학교에서는 이 교과 성적과 면접 두 가지의 점수를 합산해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교과하고 서류, 요것도 마찬가지로 교과하고 자소서라든지 또는 학생부 서류들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나누면 이런 식으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에 따라서 비교과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잘 되어 있다, 또는 교과 부분이 남들보다 좀 뛰어나다, 이런 친구들은 거기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의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수시 교과 중에서 학교장 추천 전에서 일반적으로 인원수 제한이 있는 학교들이 이렇게 됩니다. 보통 학교들마다 보통 10명 내외 또는 적은 학교들은 뭐 4명, 8명 정도 됩니다. 여기서 녹색으로 칠해진 학교 있죠. 제가 그냥 칠해놓은 게 아닙니다. 녹색으로 칠해놓은 학교는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녹색으로 칠해진 학교들은 인원수 제한이 있고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러면 경쟁률은 낮으면서 혹시 수능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이 교과 성적이 그래도 좀 괜찮은 아이들이 지원해 볼 만한 전형입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많이 물으세요. 오셔가지고 상담센터 오시면은 지금 학교에서 추천 전형 받아야 되는데 지금 빨리 하라고 한다, 막 전화 오세요. 학교에서 추천 빨리 하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보십시오. 언젠가요? 원서 쓰고 난 다음이에요.
학교에서 아무리 쪼으셔도 원서 쓰고 난 다음에 마무리됩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공문이 가고요.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추천 학생들을 공문 형태로 보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막 지금 추천하는 인원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들을 많이 물으시고 부모님들을 가끔은 괴롭히시는 선생님도 계세요. 그냥 느긋하게 계셔도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원서 쓰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경쟁률을 보게 되죠. 경쟁률을 보게 되면 갑자기 추천전을 포기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럼 추천전이 남는 거예요. 그럼 부랴부랴 원서 쓰는 중에 막 추천할 수 있는 아이들을 막 추천하기 시작하고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수시 원서 쓰기 전에 이미 계획을 잡아놨던 것들이 수시 원서 쓰면서 다 깨집니다. 그래서 너무 미리 뭐 추천 전형 어디를 받아야 되느냐, 물론 상위권 대학 같은 건 인원수가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조금 키핑 하신다고 그러죠. 조금 미리 받아두셔서 다른 아이한테 주기 전에 좀 가지고 계시는 건 맞는데, 나머지 뭐 인원수가 많이 쓰는 학교라든지 또는 중하위권 정도 되는 대학들은 나중에는 추천하는 인원보다 적은 아이들이 추천돼서 가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된다. 제가 이거 말씀을 꼭 드리는 이유가 너무 많이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당장 학교에서는 8월 말에 추천 인원을 넣을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원서 쓰고 난 다음입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제가 조금 상위권 대학들 추천 전형을 좀 비교를 해놨는데, 서울대, 연대고대가 되게 극명하게 달라서 제가 비교를 해놨는데,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수능 최저 등급 있죠. 그죠? 지역균형 선발인 경우에, 추천 전형인 경우에 수능 최저 등급이 있습니다. 반대로 연대는 없습니다. 추천 전형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고대 같은 경우는 추천 전형에서 면접이 없습니다. 그냥 서류로 일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교과 성적만 가지고 그리고 비교과 부분을 평가해서 그냥 일괄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극명하게 다르죠. 면접을 보는 학교, 수능을 집어넣지 않는 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극명하게 나뉘고요. 이런 형태의 학교들이 그 아래의 학교들이 이런 구조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 전형에서 경쟁률 한번 보실 텐데, 제가 뒷부분에서 종합 전형하고 비교해 드릴 겁니다. 숫자만 그냥 기억하세요. 교과 전형은 보통 10대 1, 12대 1, 15대 1 정도 선입니다. 20대까지는 안 갑니다. 왜냐, 인원수 제한도 있고 아이들이 교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본인의 성적을 알고 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입결 데이터들이 생각보다 잘 맞는 게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비교과 부분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그 평가자가 어떤 방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평가에 대한 그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요. 학교들마다도 약간씩 평가 방법이 다릅니다.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점수차가 발생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성적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비교과 부분에서 판단되는 경우가 조금 사례가 많습니다. 반면에 교과 전형인 경우는 대부분 비교과 부분이 평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교과 성적의 입결이 그대로 다음에도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원서 쓸 때 어떻게 쓰죠? 작년도 재작년도 입결 보고 쓰잖아요. 대학은 너무 편합니다. 알아서 아이들이 나눠서 원서를 써줍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교과 전형에서는 생각보다 점차가 과거에 입결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본인 생각할 때 성적이 많이 낮은 아이들은 아예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이렇게 높지 않고요. 그다음에 학교장 추천에 대한 것도 뭐 최저 유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정리를 좀 해놨으니까 거기 자료 보시면 저희가 이거보다 훨씬 많이 정리해놨거든요. 자료 찾아보시면 되고, 여기서 조금 특징적인 거는 여기 졸업생을 추천하는 전형도 있습니다. 재수생 같은 경우에 무조건 추천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재수생도 추천받는 전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확인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표시를 해놨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영 방법도 보시면 이제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교과를 환산해서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등급을 그대로 반영하는 학교가 있고, 등급을 다시 대학에서 환산하는 시기에서 환산해서 반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영하는 과목도 어떤 학교들은 국영수, 사과를 다 반영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교들은 국영수사 또는 국영수과, 또 어떤 학교들은 국영수과 중에서 과학 중에서 성적 제일 좋은 거, 또 과학의 평균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목별로 비율을 또 달리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등급이 나오는 과목들은
의외로 계산하기 편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다 곱해서 계산한 다음에 전체 단위수로 나누게 되면 대충 얼추 등급이 나오거든요. 그 등급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 얼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진로교과예요. 진로교과는 등급이 안 나오죠. A, B, C라는 절대 등급이 나오겠는데 이거를 반영하는 방식이 대학들마다 많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실제 점수차가 꽤 많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들마다 제가 이걸 따로 정리하는 이유는 진로 선택 교과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등급을 그대로 반영해 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A는 1등급, B는 2등급, C는 3등급 또는 4등급. 많이 차이 나죠. 저기 보시면 광운대, 명지대 이렇게 넘어가니까 B까지는 괜찮은데 C부터는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진로교과 같은 경우는 C를 받으면 조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교과 전형을 쓰는 경우에. 학생부 종합 전형 쓰는 경우에는 성적 부분뿐만 아니라 이 학생이 진로 관련해서 여러 수업들을 들으면서 그래도 성적은 좋지 않지만 열심히 노력한 부분이 보여진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교과 전형은 비교과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성적 그대로 반영한다고 하면 진로 교과가 C가 있는 학생들은 진로 교과를 넣는 학교에서는 상당히 불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다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다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지 않는 학교도 있고요. 그 다음 진로 선택 과목을 학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르게 학교에서 환산하는 방식이 따로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학교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놨는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진로 교과 과목을 많이 들은 학생들한테 가산점을 주는 학교들. 그래서 진로 교과 자인계 같은 경우는 2과목들이겠죠. 문과 같은 경우 사회교과 같은 경우에 이런 과목들을 3과목 이상 들으면 가산점을 주는 학교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등급 그대로 바꾸는 학교도 있고요. 등급 환산점이라는 거는 등급으로 바꾸되 여기다가 웨이트를 주는 겁니다. 일반 교과처럼 똑같이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일반 교과는 단위수가 있잖아요. 등급에다 단위수 곱하듯이 진로 교과에다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웨이트를 좀 줘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좀 독특한 학교가 고대하고 서강대예요. 저도 고대도 나오고 고대에서 제가 직장 생활도 했는데 고대가 좀 특별합니다. 제가 고대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입시 전형 자체가 조금 다른 학교들 전형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성평가한다라는 건 그냥 확인만 하는 겁니다. 얘가 진로교과 어떤 과목에서 성취도가 상당히 높게 나왔네. 이 정도 판단하는 겁니다. 반면에 아예 반영하지 않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고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는 연대하고 고대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고대는 전교과를 반영합니다. 연대는 주요 교과만 반영합니다. 그래서 국영수, 사과 이렇게 반영하는데 고대는 은미체까지 다 반영합니다. 학교 생활을 정말 열심히 잘하는 아이를 뽑겠다는 겁니다. 본인이 서울대인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거는 계산하는 방식은 대학에 가면 있습니다. 이거 막 계산하는 식 외워가지고 엑셀표 만드시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이트 들어가셔서 계산하는 데 가셔서 계산하셔도 되고 그 계산 못 믿으시면은 저희 상담센터 오셔서 저희가 계산하는 거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산식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굳이 이 계산식을 공부하셔서 계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보시면 되고 문제는 여기입니다. 이런 것들 있죠. 생활과학이라든지 음악과 비평 아이들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과목들이죠. 대충 B 받아도 되고 좀 열심히 하면 C 받아도 되고 수학하고 겹치는 날은 그냥 버리는 과목이죠. 근데 고대 같은 경우는 이거를 A를 받은 학생과 B를 받은 학생과 C를 받은 학생일 때 실제로 환산하게 되면 점수가 납니다. 이렇게 비슷한 등급인 아이가 고대 학교장 추천으로 바꿔버리면 은미체 과목에서 A를 받은 애와 한 과목을 B를 받은 애가 실제 등급 차이가 납니다. 교과 전형에서는 이 교과 성적이 0점 몇 등급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움직이는데 이런 별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런 진로 교과목에서 성취도를 B를 받아서 생각보다 많은 점수가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고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전 과목을 좀 더 다 잘하는 학생인가 아니면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비주요 교과 부분은 조금 성적이 낮은 아이인가. 그래서 보통은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우리나라 대학 서열 얘기할 때 서울대 독보적이죠. 그 다음에 2위 때문에 싸우죠. 연대냐 고대냐. 근데 지금 입시에서는 거의 연대가 2등인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요. 제가 봐도 저는 뼛속까지 고대 출신인데 제가 봐도 연대는 조금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형을 살펴보면 우리 아이가 비주요 교과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 오히려 연대가 유리한 겁니다. 오히려 고대가 한 3등 정도 되는 학교인 듯한 느낌이 들어서 연대보다 낮으니까 내가 고대를 쓰겠다라고 했다가 이렇게 주요하지 않은 교과에서 등급을 낮은 등급을 받게 되고 오히려 고대를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교과 미반영 대학들을 전국 단위로 제가 다 해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자료에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택과 반영 비율도 마찬가지로 학교들마다 여기 뭐 연대 보시면은 공통 과목하고 진로 과목 비율이 서로 다르죠. 반영 비율이 진로 교과는 20% 반영 이런 식으로 환산을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등급을 반영한 다음에 가산점을 주거나 또는 웨이트를 줘서 등급 환산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자료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교과 성적에서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수능 최저 등급이 있는 학교인 경우에 우리 아이가 과연 썼을 때 얼마나 유리한가. 이거는 제가 쓴 자료가 아니라 그 센진학 자료 보니까 있더라고요. 선생님도 연구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자료 많이 가져다 쓰는데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건대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그 왼쪽에 있는 게 아이들 내신 성적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수능 성적입니다. 그래서 인문계 같은 경우에 교과 성적이 지금 1등급 대 되는 아이들이 교과 전형을 쓴 거죠. 대부분 경희대, 건대만 하더라도 교과 전형은 1등급 대 아이들이 씁니다. 근데 막상 얘네들이 수능을 봤더니 수능은 3, 4등급 대 애들이 많죠. 의외로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아이들이 많은 겁니다. 그렇죠? 자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원서 쓰고 합격한 아이들이 1, 2등급 대 아이들, 2등급 초반 정도까지 아이들인데 수능은 생각보다 한 4등급, 3등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간신히 턱걸이로 최저를 맞추든가 아니면 아예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 중위권 정도 대학이나 중상위권 정도 되는 대학들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생각보다 조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물론 교과 성적도 돼야 되겠지만 교과 성적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 한 2점대 초반 정도 나오는 아이들이나 2.0 정도 나오는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은 조금 무서워서 중상위권 대학들 교과를 쓰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우리 아이가 수능 부분이 조금 괜찮다라고 하면 상향 지원을 조금 써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많이 최저를 못 맞춥니다. 반면에 연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위권 대학 올라가면 사실 연고대 가고 서울대 가는 아이들은 다 잘하는 아이들이죠. 그냥 둬도 잘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물론 최저 못 맞추는 아이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연고대 지원하는 아이들은 수능도 한 2등급 대 정도까지 받는 아이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같은 1등급 되지만 1.7 정도 되면 사실 연대 교과를 쓰나 중상위권 교과를 쓰나 사실 큰 차이는 없거든요. 합격자 데드라인 보면 뭐 연대가 한 1.3 정도 되면 경희대나 건대 같은 1.7, 1.6 이렇게 돼요. 얼마 차이 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중상위권 대학들이 조금 등급이 떨어지는 이유는 수능 최저 때문에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성적들이 어머니들 생각하실 때 성적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하시죠? 저희가 대학에서 성적 받아보면 아이들이 성적이 계단 모양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 발표할 때마다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교과 전형 보시면 생각보다 되게 낮은 등급인데 합격한 입결 사례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마 학원에서 그런 것들을 또 막 얘기하면서 우리가 구멍을 안 해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멍을 뚫어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말 운이고요. 그래도 그런 운을 바랄 수 있는 거는 수능에 대한 것들을 조금 아이들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입시를 진행할 때 아이들이 묻습니다. 뭘 열심히 해야 되냐고. 1차적으로 고1, 고2 때는 내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셨다시피 내신이 좋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정시까지 아이들이 좀 여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수능 성적이 좀 부족한 아이들은 이제 상황이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갑니다.
그래서 1, 2학년 때는 교과 성적 부분들이 일단 최대한 좋게 만들고, 그리고 고학년이 되는 경우에는 수능에 대해서 신경을 쓰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입시를 아이들한테 상담을 할 때 가장 바로미터가 되는 부분이 수능 성적입니다. 그래서 수시를 쓸 때 이렇게 생각하시죠. 내가 만약에 정시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낮은 학교로 수시를 쓰는 아이는 없겠죠. 왜냐하면 수시 합격하면 대학을 가야 됩니다. 수능 봤더니 성적이 더 좋게 나왔어. 어쩔 수 없이 낮은 학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수시 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능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3학년 수능이 끝날 때까지 가지고 있긴 해야 됩니다. 단지 경중의 차이인데 1, 2학년 때는 수능도 하지만 내신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거고, 고3이 되면 이제 내신의 변화율이 크지 않습니다. 고3 되면. 왜냐하면 고3 되면 등급 나오는 과목들이 정말 적습니다. 그래서 고3 때 엄청 열심히 해봐야 실제 등급에 크게 영향을 못 미칩니다. 주로 2학년 과정들에 많은 과목들이 있고요. 2학년 과정 때 성적이 좀 좋은 친구들이 생각보다 등급이 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1, 2학년 때는 내신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고, 고3 되면 수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많이 고민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할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단계별로 진행되는 것과 일괄합산, 그 다음에 면접 없이 서류로만 진행되는 전형이 있습니다. 일명 요즘 보니까 납치 전형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면접을 안 보는 거예요. 그냥 합격자 발표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성적이 괜찮은 친구들, 그 다음에 좀 괜찮은 인재들을 미리 선점하는 거죠. 주로 성대나 서강대 같은 학교들이 쓰는 방식입니다. 면접에 대한 것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합격자 발표가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시 때 상위권 대학, 연대나 고대 같은 데를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런 아이들을 미리 잡아채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서류와 면접이 있는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단계별 전형이 있는데, 제가 이걸 구분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특히 단계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1단계 합격자 발표가 나면 1단계 서류의 성적차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걸러냈죠. 걸러내고 나니까 1단계 서류가 60%를 차지하지만 실질적으로 반영률은 아주 낮습니다. 거의 제로 베이스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결정이 나는 거죠? 면접에서 결정이 나는 거죠. 이런 전형 같은 경우는 면접에서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볼 때 어머니들께서 학생부를 이렇게 학교에서 떼시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보통 대학에는 저기서 우리 파란 색깔로 칠해놓은 부분만 들어오고요. 독서 활동은 아직도 들어옵니다. 향후에는 독서 활동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볼 수 있는 서류는 요 4가지 정도 부분입니다. 학생부에서. 그리고 현재까지는 독서 활동이 들어오니까 독서 활동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독서 활동 같은 경우는 대학들마다 약간씩 평가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일부 대학들은 독서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책을 뭘 읽었는지. 솔직히 어머니들, 부모님들 지금까지 읽은 책 다 기억하시나요? 하면 이상한 사람이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독서에 있는 내용들을 면접 때 물어본다 하시는데, 제가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못 봤고요. 제가 면접 진행할 때도 저 부분을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저희도 내용을 모르고 아이들도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면접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현재 형태의 별로 평가하지도 않는 독서 활동을 굳이 우리가 왜 받아? 안 받아? 딴 거나 더 주지. 왜 독서 활동이나 줘? 그래서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후부터는 독서 활동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아셔야 되는 게, 이거 여러 군데 컨설팅 학원을 하시게 되면은 독서 활동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이름을 알고 있는 대학들 정도 수준에서는 사실 독서 활동에 대해서 크게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이름 좀 이런 학교도 있었어 라고 하는 학교들의 입장에서는 독서 활동이 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레벨이 조금 낮은 학교들은 솔직히 앞에 있는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이나 이런 것들 보면 아이들이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평가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서 활동까지도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상위권 대학을 가면 아이들이 비교과를 많이 해놓습니다. 굳이 독서까지는 안 봐도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학생이 독서에 대해서 무조건 열심히 해야 한다. 책을 뭐 수십 권씩 읽어야 된다. 아닙니다. 제가 적절한 수준은 아예 그냥 답독너처럼 말씀을 드릴게요. 과목당 한 2과목, 2개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독서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고3 아이들은 이제 거의 다 끝났겠지만 고3 아이들 같은 경우에 독서 부분이 공통으로 책이 많이 들어있는 건 좋지 않습니다. 보통 어떻게 배열되는 게 좋냐면 과목별로 2권씩 이렇게 여러 과목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좋게 봅니다. 책이 내용이 많다. 별로 안 중요합니다. 책이 진로 활동과 관계 있다. 별로 안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독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시라. 지금 고2, 고1 학생들 학교에서 독서 활동 안 받습니다. 왜? 대학에 안 들어가니까. 지금 아예 학교에서 받질 않아요. 하질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교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 기록부에 있는 비교과 부분, 그리고 또 어떤 학교들은 자소서라는 걸 받습니다. 이런 서류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의 특성을 파악하게 되는데요. 이 특성들을 보통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대학들마다 평가 기준들이 다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큰 틀로 보면 이런 역량들로 들어갑니다. 학업과 관련되는 역량들, 그 다음 진로와 관련되는 거, 아이들이 앞으로 잠재력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는가, 그 다음에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했느냐, 아이들이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느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서 학업 역량이네, 진로 역량이네, 발전 가능성이네, 성실성이네, 인성이네, 이런 것들 뽑아냈습니다. 저희가 보통 사정관전을 처음 저희가 시작할 때 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평가 역량들 또는 평가 준거들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성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 저희가 연구를 많이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에 필요한 어떤 능력들이 이런 것들이라고 보고 여기서 이제 세부 역량들을 뽑아낸 겁니다. 대학들에 보시면은 이 서울대학교 거거든요. 서울대는 의외로 간단하게 봅니다. 학업 능력, 지적 성취, 그 다음에 호기심, 주도성, 열정, 그리고 개인적인 특별한 소양, 이 정도로 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보지 않습니다. 이 세 영역으로 보고 이 세 영역의 점수를 합산해서 서류평가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정성평가라고 해서 이걸 한꺼번에 보는 게 아닙니다. 실제 사정관들이 평가할 때는 각 영역에 대해서 점수를 따로 주게 됩니다. 학업 역량에서 이 학생을 봤는데 학업 역량이 우수한 학생이다. 그러면 뭐 학교들마다 좀 다르지만 보통 7점 척도나 5점 척도를 씁니다. 5점 척도를 쓴다고 5점을 주는 거죠. 반면에 뭐 지적 호기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높게 나온다. 그럼 또 5점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자기 주도성이라든지 개인적 소양이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아고 3점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점수를 합산해서 씁니다. 이게 정성평가라고 하지만 약간은 정량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요즘 저희가 보는 학생부들 상당수를 보면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많은 입시기관에서 진로 관련, 전공 적합성 관련 이런 얘기들이 너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가 어떻게 돼 있냐면 모든 내용이 진로 내용입니다. 이 학생이 화학 전공인데 국어 세특도 화학이고 음악 세특도 화학이고 그런 아이들이 옵니다. 실제로 그렇게 지도를 해왔고 그렇게 아이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더 얘기할게요. 과거 5년 전, 6년 전에 이런 설명에 오시는 사정관님들이 전공 적합성 부분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거에 5, 6년 전에는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좀 안정화되기 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진로나 이런 교육들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들이 기존의 학생부 쓰는 방법대로 교과목별로 선생님들이 이렇게 쭉 써내려 나가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개별적인 특성이나 아이의 어떤 성향을 파악해서 적어주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 아이의 특성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화학과를 지원했다고 하는데 화학과를 왜 지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서류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막상 이제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서류 평가 하다 보니까 전공 적합성 부분이 너무 안 돼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전공 적합성 부분에 신경을 써주세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과거에. 그 얘기를 들었죠. 우리나라 입시 특징 아시죠? 다 그것만 합니다. 이제
그래서 요즘 보는 학생부는 정말 모든 게 전공적 합성에 다 맞춰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전공적 합성, 여기 뒤에 있는 학교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게 연대고 오른쪽에 있는 게 고대입니다. 전공적 합성에 대한 건 되게 높은데 인성이나 아이들의 개인적 특성에 대해 하나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어떻게 채점한다 그랬죠? 전공적 합성 따로, 인성 따로, 아이들의 잠재력 따로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전공적 합성 5점을 받는데 나머지는 2, 3점을 받는 거예요. 그걸 합치면 성적이 낮은 거죠. 그런 문제들이 지금 발생이 돼요. 요즘 오시는 사정관님들은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너무 전공적 합성에 너무 편협하게 되어 있다. 아이의 특성을 알아보는 거는 아이의 인성적인 부분이나 학습 활동, 학교 생활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너무 모든 내용들이 전공적 합성에 맞춰 있으니까 아이들의 어떤 개인적인 특성이나 인성이나 학교 생활에 대한 걸 알 수가 없다. 이 부분도 좀 강조해 주세요라고 요즘 얘기하세요. 요즘 평가할 때는 그게 안 보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준비하실 때 사실 교육에 대한 것들은 되게 단호하고 명료합니다. 국어를 배우게 되면 국어에 충실한 애가 가장 좋은 거죠. 맞죠? 물론 내가 나름대로 전공하고 싶은 게 있지만 전공하고 싶은 것들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겠지만 각 과목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아이가 학교 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원래 그게 원칙이었죠. 그런데 뭐 여러 기관이나 저기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하도 적합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독서에 대한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 다 치우쳐 계시는 거예요. 그 나머지 부분들, 나머지 평가 요소는 하나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하셔야 된다. 제가 조금 열변을 토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봐서. 그래서 이거 좀 막 글자가 깨져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그 세부 준거들이 이렇게 있는데 뭐 전공과 관련되는 것들은 저기 오른쪽에 보시는 게 세부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학들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학업 역량이다라고 얘기하면 학업 역량을 하나로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세부 역량이 서너 개 더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점수 평가를 합니다. 그래야지 조금 더 객관적인 평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세부 평가들 요소들을 대학들에서 요즘 발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시고 아이의 학생부나 또는 자소서에서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잘 보여줄 수 있을지 판단하시는 거, 그게 학생부 종합적인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학생부 조금 사례인데 뭐 경희대 사례이긴 한데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거 볼 때마다 느끼는데 저도 입학사정관을 했었지만 입학사정관이라는 직업이 아이들한테 주어진 이런 자료를 가지고 보석 같은 일들을 찾아내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보석 같은 능력들을 찾는 게 사정관들의 업무입니다. 이게 진짜냐 가짜냐 따지는 거 아닙니다. 사정관들은 검사가 아닙니다. 일단 서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신뢰를 하고 있고요. 이 아이가 어떤 특성을 가진지 세밀하게 보면서 우리가 얘기한 평가 준거에 있는 내용들을 찾아내는 과정들을 하는 겁니다. 그게 사정관들이 하는 일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아이가 좋은 저기 활동의 질이나 활동의 양이 많다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활동의 질이라든지 또는 깊이 또는 양 이런 게 부족하다면 조금 낮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학생부 가져오면 아이들한테 이런 식으로 보면서 찾아갑니다. 아, 이런 부분들이 아이가 봤을 때 학업에 대한 역량들이 좀 많이 나타나 있구나. 진로 부분이 좀 부족하네. 넌 진로 부분을 좀 더 강조해야 되겠다. 진로 부분은 잘 나와 있지만 어떤 학업에 대한 의지라든지 호기심 부분이 좀 부족하네. 그런 부분 좀 추가해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런 방식으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학생부 종합전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무조건 진로에 맞추고 모든 과목들을 전공적 합성에 맞추고 요즘부터 계열적 합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계열적 합성에 맞추고 이런 것들이 능사는 아닌 겁니다. 아이의 다양한 능력들. 원래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은 전인적인 학생들을 뽑는 겁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뛰어난 학생을 뽑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보시면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각각의 구조상에서.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경험의 다양성이라든지 창의적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도 찾아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리더십이라든지 소통 능력 이런 것들도 확인 모든 학생부 내용에서 확인합니다. 가끔 저한테 물으시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사정관 있을 때 정말 다 읽어요?
학생부 정말 다 읽습니까? 자소서 정말 다 읽습니다. 다 읽습니다. 다 읽습니다. 그냥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평가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이 되죠. 입시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제가 평가한 거에는 제가 제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합니다. 대학교는 입시가 끝나고 나면 감사를 여러 번 합니다. 대학 자체 감사도 2번 하고요. 교육부 감사도 있고 대법원 감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시 문제에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된다, 책임을 제가 지는 겁니다. 제가 이름을 쓰고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읽습니다. 물론 요즘은 약간의 컴퓨터의 도움을 받습니다. 컴퓨터의 도움을 받습니다. 요즘 평가 시스템이 개발돼서 제가 초창기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한참 평가 시스템 개발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많은 대학들이 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학생부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다 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오해 사정관님도 오실 텐데 아마 제가 이 얘기해줘서 감사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다 봅니다. 힘들지만 다 봅니다. 제가 예전에 했을 때도 일주일 내내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1주 내지 2주 정도 매일 합니다. 점심시간 빼고 매일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다 볼 수 있고요. 보는 상황들이 발생됩니다. 자, 그리고 자소서에 관한 얘기인데 자소서는 점점 조금 사라지고 있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교육 유발 효과 때문에. 컨설팅 많이 가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굳이 해야 되냐? 과연 많이 보느냐? 뭐 대학 입장에서는 사실 자소서가 있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아이들 좀 더 넓게 평가하니까. 근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점점 자소서가 부담이 된다. 그래서 점점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요. 문항수도 올해 많이 줄었죠. 그래서 점점 줄고 내년에는 거의 다 모든 학교들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됩니다. 자소서를 제출하는 대학하고 제출하지 않는 대학들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 되고 저희가 드렸던 책자에도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경쟁률 보시면 앞에 거보다 좀 높죠. 학생부 종합전 교과전형보다 조금 더 경쟁률이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한 1.5배 정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성적대에 있는 아이들이 같이 몰리죠. 왜? 내가 한 비교과 활동이 좀 더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보다. 어필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게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어필해서 좋은 결과를 받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률이 조금 더 큰 거고요. 그리고 면접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될 때는 면접의 영향력도 크기 때문에 면접에서 또 뒤집어 엎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조금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뭐 마찬가지로 그냥 저희 자료 있는 거니까 한번 넘어가고요. 최저학력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요. 그럼 면접 같은 경우에는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서류 기반 면접, 인성 면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낸 서류, 자소서라든지 학생부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아이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묻는 질문들입니다. 이런 질문들 대부분 인성이라든지 뭐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우리가 보통 평가하는 항목에 들어갑니다. 반면에 일부 학교들이죠. 일부 학교들은 제시문 기반 면접을 봅니다. 문제를 주는 겁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아예 자연계는 수학 문제를 주죠. 그죠? 인문계는 아예 인문계 관련 문제를 줍니다. 그리고 고대나 연대 같은 경우는 통합형 문제를 줍니다. 인문 제시문과 자연 제시문이 섞여 있는 아이들이 제시문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사고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자, 그러면 서류 기반 말고 제시문 기반 면접인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들 사실 큰 의미가 없죠. 주어진 문제를 정확하게 잘 푸는 아이들이 훨씬 더 면접을 잘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나뉘죠. 서류 기반 면접 같은 경우는 혼자서 준비해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자소서랑 학생부 보고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데 제시문 기반 면접은 아이들이 조금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공부가 조금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문제를 푸는 방법,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조금 트레이닝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서 하냐고요? 상담센터 오시면 됩니다. 저희도 진행하기 때문에 면접이나 이런 거 저희 모의 면접도 진행하기 때문에 오시면 저희들이 이런 관련 내용들을 충분히 준비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면접을 또 미실시하는 대학들이 있죠. 여기서 특징적인 학교들이 성대, 서강대 이런 학교들. 우리가 1그룹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대학들이죠. 그런 학교들이 1그룹 학생들을 어떻게든 선점하려고 이런 전형들을 조금
담아놓습니다. 그래서 면접 없이 보통 수능 날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수능 치고 오면 합격자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수시에서 가장 마지막이 논술입니다. 논술은 사실은 최후의 선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과 성적도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기는 조금 부족하고 정시로 가기에도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기가 조금 불편하다라고 하면 차선으로 선택하는 게 논술입니다. 과거에 한 10여 년 전의 논술은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들이 논술을 다 봤기 때문에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논술을 준비했었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들 가지신 분들이 계신데 지금은 논술 준비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이 좋지 않은 아이들이 논술을 준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술을 얼마나 아이들이 집중해서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상황이 바뀝니다. 뭐 한양대만 하더라도 한양대에서 발표한 거 보면 내신 7등급 대 아이들 논술로 합격합니다. 특목고 아닙니다. 성대만 하더라도 내신 7.6, 7.5 이런 아이들도 논술을 통과하거든요. 그래서 논술은 순전히 논술 실력에만 관계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아이들 내신 성적이 3, 4등급 넘어가고 그 다음에 수능도 한 4, 5, 6등급 넘어가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조금 가기 어려운 그런 친구들이 논술을 통해서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들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대신에 저 경쟁률에는 허수 지원이 많습니다. 논술 쉽지 않습니다. 문과 논술도 그렇고 자연계 논술 대부분 수리 논술을 보고 인문 논술은 글쓰기인데 논술 쉽지 않습니다. 요즘 논술은 어느 정도 답이 있고요. 그 답에 맞춰서 아이들이 사고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대부분 거의 내신 공부하다가 수능 공부하다가 그냥 지원합니다. 그래서 시험 치러 가서 문제를 처음 보는 아이들이 반입니다. 아니실 것 같죠? 아마 지금 고3 중에서 어머니들 중에서 이제 논술 고민하시는 분들 아직도 고민하고 계시죠? 학원이나 이렇게 공부하지 않고 고민하시는 분들 아직도 계실 겁니다. 사실 지금 공부하는 게 빠르진 않거든요. 근데 아직도 고민하고 계세요. 그렇게 고민하다 보면 그냥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반입니다. 그래서 논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이들이 미리 판단을 하고 내가 수시라든지 정시로 가기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할 때 논술을 빨리 결정하고 일찍 시작하면 의외로 괜찮은 전형입니다. 논술은 추합이 많이 안 돕니다. 왜 그럴까요? 성적도 안 좋고 정시로 애매하죠. 논술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추합도 많이 안 돕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예비 1번 불합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논술은. 그래서 논술은 하시려면 제대로 공부하셔야 되고 하지 않으시려면 아예 안 하셔야 됩니다. 그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인원수가 이렇게 좀 변화가 있는데 뭐 크게 증가하는 학교, 크게 감소하는 학교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약간 주는 정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향후에도 논술이 늘 거냐 줄 거냐 제 입장에서는 유지되던가 아니면 조금 늘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점점 서류가 줄고 있죠. 아이들을 좀 우수한 아이들을 평가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성적들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그래도 괜찮은 아이들을 선택하려면 논술이라는 게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유지되던가 아니면 일부 조금 늘어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논술 전형 같은 경우도 수시 최저가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가 좀 높은 학교가 성대입니다. 되게 재밌는 거는 논술은 학교 레벨별로 문제 난이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연대는 어렵죠. 한양대 어렵습니다. 반면에 성대 아주 쉽습니다. 논술이. 웬만큼 성대 쓸 수 있는 친구들은 논술 문제 풀면 성대 문제 거의 다 풀 겁니다. 근데 성대는 최저가 높습니다. 그래서 최저로 어느 정도 아이들을 선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마다 나름대로 특징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저 등급이 없는 학교들은 진짜 100% 논술만 가지고 확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연계 학생들, 그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 조금 잘렸는데 최저가 없는 학교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논술 같은 경우는 최저 없는 학교들이 거의 한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능이나 교과 성적이 좀 부족했을 때 수시에서 그래도 한번
우리가 승부수를 던져볼 수 있는 게 논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많이 추천드리지 않는데 이게 꼭 필요한 아이들은 또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논술에서 학교들마다 교과 성적에 대한 반영률이 뭐 많은 학교는 40%, 적은 학교는 30%, 10% 이렇게 있는데 논술에서는 교과 성적 영향력이 없다는 걸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보시면 여기 동국대 자료인데 논술 같은 경우에는 점수차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등급당 점수차가 거의 없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홍익대 같은 경우도 논술 같은 경우에는 점수차가 100점, 99점, 97점, 2.3이나 2.5나 그냥 2등급입니다. 2.9도 2등급입니다. 점수가 별로 없습니다. 서울시립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내신의 영향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고요. 거의 대부분의 전형들이 논술 성적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게 논술 점수인데 보십시오.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 성적 교과 전형보다 훨씬 더 점수차가 적죠. 그죠? 1점씩 뭐 2점, 3점 물론 등급이 아래로 점수차가 좀 커지지만 사실 한 3등급 대 4등급 대 정도 받는 아이들 점수가 거의 없습니다. 논술 문제 한 문제 20점입니다. 그래서 한 문제 더 맞추면 그냥 다 커버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의미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원래는 이게 Q&A도 좀 받고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또 사정관님도 오늘 좀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여기서 조금 줄이고 전체적인 입시 방향에 대해서 큰 제가 맥을 짚어드렸습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은 저희가 드렸던 자료집에 있는데요. 그 자료집 보실 때 조금 이게 너무 많은 자료가 있으면 이렇게 합리적으로 조금 이렇게 찾아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혹시 또 이 내용 보시고 궁금하고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저희 상담센터 오시면은 있으니까 오셔서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